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훈입니다. 되게 꼬지 시간이 2시간인데 슬라이드가 5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거 뭐 하나하나 넘기면서 설명하는 만큼 이 바보 같은 강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알고 계시니까 그걸 믿고 제가 40분 내지 더 길어서 45분 안에 제 이야기를 마칠 테니까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의문을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저녁 시간에 슬라이드 50장 보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잠이 솔솔 와서 잠을 깨고 나면 끝나고 나는 이제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젊은 시절에 나이 29살 때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셨겠고 안 읽어보신 분은 꼭 급하게 구입해서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완전한 현대판입니다. 그 책을 구입해서 저기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이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20세기에 한국인이 남긴 여러 저작들 가운데 특히 학술적인,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저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을 뽑으라면은 저는 두려움없이 이 책을 꼽습니다. 독립정신, 이 책은 20세기 한국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저작이지만 그러나 가장 철저하게 잊혀져 왔다. 여기에 우리 한국 현대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다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만 가장 위대한 책을 가장 철저하게 무시해온 국민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부터 11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조선왕조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소문도 없이 망했습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실제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꼭 없으리라는 부분은 없죠. 이 책은 최초의 개인적 한글로 쓰인 정치 철학 역사서가 자유 이념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이해가 피력된 책이다. 개항 이후 최초로 정치 외교사에 관한 실정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피력된 개항 이후 정치 외교사를 여러분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쓰인 이 책이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 수준을 초월하고 있다.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지금까지 나이 드신 이래로 자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교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나가서 초중등, 중등 교사를 하고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대해서 자유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100몇 명도 있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윤리과, 역사 교과서를 다
다 사서 찾아봐도 그 교과서 안에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한 절이 없습니다. 자유는 부사로만 나와요.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식의 부사로만 간혹가다 등장하고 교과서를 띄우시면은 우리의 맹세가 나오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오는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뭐 대한민국에 충성한다. 그것도 자유가 하나 있어요. 교과서 전체에 자유란 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인간은 자유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또 가르쳐요. 자유가 되면 책임이 크고 고민이 커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국민윤리과 교과서를 제가 봤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서 한국의 젊은이고 늙은이고 간에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유 개념을 120년의 어떤 젊은이가 옥중에서 전 체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이 몇 가지 이 요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하나 걸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체계입니다. 자유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귀한 세임새로 창조되었다는 존재감과 나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내가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남에게 불임을 당하며 남의 의지에서 살며 남을 속이며 살며 남을 등쳐밀며 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유용한 쓰임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바로 그 감각. 조선왕조 시절의 노비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어요.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그런 이름으로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나는 누구보다도 고귀한 존재다. 나의 저 자유를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고 누구한테 나는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유일한 쓰임새로 살다가 죽겠다. 그 일종의 신앙이자 존재의식이에요. 동서양의 분기점은 마틴 루터 승성에 의한 종교개혁과 신대륙의 발견에서부터다. 이승만의 젊은 시절의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경제사학자들은 동서양의 큰 분기점을 가지고 Great Divergence라고 하는데 이 Great Divergence가 14, 15세기부터 생겨났다. 세계 학교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계적 지식입니다. 우리 목사에서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독립과 자유가 뭐냐? 통상이다. 여러분 독립과 자유가 하면 철학적으로 나는 고귀한 존재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요. 아닙니다. 자유가 뭐냐? 통상이다. 자유의 정치 경제학으로 들어가면 아니다. 통상을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제 과정에서 기술이 전파가 되고 과학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유는 통상이요, 과학과 기술이요, 문명표하다. 그래서 자유의 인성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인성론에서 정책경제학으로 나와서 문명표현으로 여기에 자유의 종합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와 통상은 신의 하나님의 섭리로서 필요합니다. 그에 관한 민족을 선언한다. 장차 세계는 자유와 통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로 장차 그의 견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독립 등의
독립정신에 나와 있는 책이 독립정신을 제가 축약하면 이렇게 세계가 자유와 통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물론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러나 앞으로 한 3, 40년 지나면 다 동화될 거예요. 세계는 자유와 통상으로서 영구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나빠지기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할 거냐? 미국이 할 것이다. 미국이 인도하는 큰 이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다들고 가는 우리 조선민족의 소생하는 길이다. 왜? 독립정신의 요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책이,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잊혀진 책이. 왜? 한국에 들은 자유가 뭔지를 알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자유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대 유학회 어느 젊은 교수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본문도 자수고해서 제가 속으로 좋아했는데, 교수님, 인간은 자유가 아닌 인간의 본성이 자유가 그러시는데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는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과 하게 너무 있었습니다. 자유는 진스럽죠. 그러나 그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에 얻는 지배가 아니라 정신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알 수 없다. 백성의 압제가 너무 심하다. 이 백성의 압제라는 말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키워드 중에 하나. 마음의 결박, 이 백성을 압제하는 마음의 결박이 8가지가 있는데 양반과 쌍놈의 정보는 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무슨 글을 보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반과 쌍놈의 전형적인 제 뜻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관리에 대한 노예 폭격, 의리가 무슨 좋다.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다. 우울한 기분이다. 거짓말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이 서구의 문명 교화의 논리를 알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관리에 대한 노예적 복종을 오랜 세월 습관처럼 나로 익히도록 이 것이 백성의 압제인데 이 백성의 압제가 너무 강해서 지금 뭐 개혁을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다. 오로지 한 가지 처방은 교화, 백성의 교화하고 새로운 천도다. 당장은 1904년은 일본의 강압과 불력을 참고 견뎌야 된다. 1904년에 여러분은 을사조약만 일본이 빼앗긴 줄 알지만 참 그거 생각하면 웃기해요. 얼전 전에 1904년 2월에 일본이 한국 정부를 억압해서 재정고문하고 외교고문을 파견합니다. 재정과 외교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사람들은 외교만 중요할 줄 알죠. 재정도 중요합니다. 1904년부터 조선왕조는 재정권이 없었어요. 그걸 이승만이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부족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한국인이 세계가 인정하는 문명인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서 적당한 기회에 어느 시기에 국제적 협정으로 독립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참고 기다리면서 문명계 백성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문명인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세계가 공론이 인정하는 문명국가로 문명민족으로 성립하고 연후에 국제적 공리가 오면은 국제적 협정으로 우리가 당당한 독립국으로 소생할 수 있다. 당장은 뭐냐? 교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주의입니다. 그러면
언제 국제적 포기가 다가올 거냐. 그건 이제 1904년에 이승만이 장차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예언을 합니다. 이승만은 예언을 하기로 했어요. 이 1908년의 최초의 예언은 33년 뒤에 현실을 화합했습니다. 33년이라는 건 긴 역사에 상당히 기끌과 같은 기간이에요. 이승만은 살아 생전에 자기가 한 예언이 실현되는 걸 봤습니다. 장차 태평양을 두고 일본과 미국이 칼을 들 날이 온다. 예저 20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라. 태평양 동서양편에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며 비어있는 물건의 주인이 둘이면 화평한 결과를 얻기 힘든 것이요. 1908년에 일본이 거의 이민을 두고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이 아주 심했습니다. 장차 두 나라가 전쟁할지 모른다는 벌써 여론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 해군에서는 벌써 전쟁 계획을 오렌지와 플레인이라 해서 오렌지를 황의종을 가릅니다. 그러면서 외교종들에서 원하는 편견이 들어있는데 이 오렌지를 뿌리뜨린다 하는 그 계획이 벌써 1908년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관계가 험악해졌을 때 서로 이렇게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양국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조정을 하니까 이제 전쟁의 위험은 없어졌다. 이런 신문에 이런 칼럼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승만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다. 모든 전쟁은 평화협정에서 그 단서를 줬다. 장차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이 붓이 아니라 칼로 대결을 나려온다. 이게 세계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평양의 주인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중국이 거기 대어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 없는 시대가 이기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가 독립할 호기가 다가온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큰 독립운동의 방향입니다. 이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이승만의 중요한 그 정치 철학을 3.1운동이라고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들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공통으로 1910년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리고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성감옥에 무려 5년 7개월이나 이렇게 감옥 생활했고, 그 전에 독립대표와 만민공동의 젊은 지도자로 명성을 떨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에게는 그 시대 다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국족의 일원이다. 왕실과 인내를 낳는 사람이다. 조선 왕조는 첫 신분제 사회였어요. 18, 19세기에 신분제가 많이 이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약관과 상명의 등문이 아주 엄했던 그러한 것이 조선 왕조 시대예요. 17세기까지는 인구의 40% 가까이가 천민이었습니다. 어디들이었어요. 미국 높이가 한 10% 줄어들지만은 그 대신에 안상자에서 양반과 쌍놈의 등분이 심해졌습니다. 이게 약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심화되어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조선 왕실과 그 피의 그 인내를 갖는 국족의 일원이었어요. 이 국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이승만이 이후 대한민국을 성립시키는데 전 국민의 카리스마로 그 존속을 받는 중요한 그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까지 한국인의 사회가 민감한 그대로는 20세기 들어와서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상태 그대로 1948년까지 이어집니다. 1948년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한국인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1910년 이전에 센서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1900 나라가 망하고 다시 나라가 건립되는 기간은 38년이 아주 짧아요. 그 사이에 한국인의 그 심성에 있어서 어딜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바로 이와 같은 큰 어떤 신분상의 어떤 특권을 이점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적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신화와 같은 그 명성이 쌓이는 가운데 여러 임시정부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이 이제 이렇게 봉대가 되었습니다. 봉대가 되어가지고 이 사진은 1920년 12월 달에 하와이에서 밀항을 해서 중국에 도착해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영을 받는 그 사진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불과 6개월 있다가 이승만은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요. 하와이로 돌아옵니다. 이 임시정부를 지금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생각입니다만, 이 임시정부는 상해한 이념의 불편한 공급,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고 이동희가 국무총리고 한창원 선생이 내무총장이고 노동총장이고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단제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이도 좀 비슷해요. 1875년생, 1876년생, 1874년생, 1878년생 이분이 한 5년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한국 최초의 자유주의자,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 한국 최초의 민족주의자라고. 이 사람은 한국 최초의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여러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미국파, 기업파, 서울파, 국경파, 공산당, 상해파, 공산당, 일부스파, 임시정부 요인들이 크게 말해서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 그리고 비공산주의자 하더라도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와 같이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6개월 사이에 이승만은 상해를 떠나와서 하와이에 돌아와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씁니다. 공산주의가 발호를 해서 러시아 혁명 이래로 이 상해까지 침투해서 임시정부를 분열시켰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옳은 점이 있다. 안상의 구별 대신에 일부의 구별이 생겨 가진 자가 양반도 하는 것과 없는 자가 쌍는 것 하는 것이 여전한데 공산당이 이 모두 평등하게 하자는 것 나는 찬성이다, 옳다. 그러나 자본가를 없애자고 하는데 이 자본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공업이 발달하기 어렵고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물질적 계획이 중단된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가진 우리 생각자가 있었습니다. 자본가가 없으면 물질적 계명이 중단된다.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80년, 사회주의 8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북한 이 말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수련이 아무리 열심히 현장 지도를 해도 물질적 개명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적 개명은 자본가들의 창의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로 개정해서 자본과 노동의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종교를 흑파하자 하는데 종교는 평등 자유 사상이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교회를 없으면 인류의 더 이상 손해가 크다. 역사 발전의 동력에 종교가 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5세기 이후 세계사를 보면 거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교입니다. 지금도 근본적으로 종교죠.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미국이 전쟁하고 종교입니다. 종교의 중요성을 그렇게 한국의 어느 정치가도 어느 독립운동가도 종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 교과에. 그 다음에 이승만이 그 상해에 있으면서 지역 문제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 없는 걸 절감했어요. 그래서 하와이 돌아와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글을 한몇 편이고 썼었어요. 서너 번 썼었어요. 지난 500년간 우리나라 남북 차별이 심했다. 조선 500년간 조선왕조는 서북인들을 평안도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학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미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람에 무슨 차별과 학대가 있게 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곳마다 기호판이 서북판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라지고 이왕에 한 지방같이 지냈는 친구간에도 길에서 고개를 서로 돌리고 지나가게 되니 이게 어찌된 영통가. 상해야 한국인들이야 몇백 명 모여 살았는데 서북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기호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똑같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어요. 외력이 길거리에 마주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길도 똑같아요. 길도 똑같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소위 영웅도를 하는 자들이 사사로운 당을 모으기 위해서 기왕에 불공평하게 받은 대우를 인정해서 영웅도를 사는 정객들이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서북인은 자유권을 10년 전 1인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500년 전 기호인에게 이르다 하면서 당파 시기에 더욱 골몰을 한다. 한국인이 모이면은 당파가 생깁니다. 당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파가 생기고 나름파가 생기고 호남파가 생기고 한국인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공동으로 논의하다 보면은 거기에 아침 햇살에 물을 필요 오듯이 솔솔 그 지역에 따른 당파 지심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호남당이 생기고 영남당이 생깁니다. 누구 잘못을 따질 것도 없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승만은 장차 이것이 새로운 미국의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이승만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세운 이후에 초대 총리에 그 북한에 있는 이은영씨 임명을 했습니다. 서북인이니까 이제 기호인 서북인 구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비토했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작년 7월 또 총리로 추대하는데 임명하는데 저 서북인 출신입니다. 장례 씨는 인천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서북인 사람이고 장례 씨는 홍사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장면을 총리로 임명했느냐, 그 이승만의 성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장차 총리를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래도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심이 되어서 부산 정책 파동을 일으키고 이승만을 내쫓을 계획을 추진하고 또 국제까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은 어느 날 나의 50년 내의 원수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52년인데 그걸 서북인들을 가르쳐요. 그만큼 이 당파지심 이런 것이 이제 그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충돌하는 그날의 독립의 기회가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개인의 주의 주장을 삼가고 이대식 규율로 일치 단결하여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건립될 조국은 3.1 정신을 계승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공산주의와의 타협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는 구심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다. 3.1운동으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며 18도 대표가 10정관 총재 대통령을 선출한 나다. 내가 뭐 좋아서 말이지 뭐 거기가 부리려고 명예나 차지하려고 내가 뭐 10정관 총재니 임시 대통령이니 그렇게 하느냐. 다른 대안이 누가 있느냐.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나의 명예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한푼 부정하게 취한 적이 있나? 사심이 없이 오로지 이 길로 갈 테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가라. 그래서 말은 그렇게 이승만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고 그를 따르라 한 600여 명의 동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주류 세력으로 남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의 그러한 생각을 권위주의적이다, 천상천하, 윤활 독점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크게 말해서 한국이 자기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역사를 봐야 돼요. 해방이 됐습니다. 조선공산당의 박근영 씨는 아닌 밤중에 찰실득 받듯이 해방이 되었다. 1941년에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흥분이 되어가지고 42년 정월달에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에 나가서 야 드디어 때가 왔으니까 조선민족이시오 걸기하시오. 철도를 파괴하고 도로를 파괴하고 공장을 파괴하고 걸기를 하시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났어요.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저항에서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무장폭동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심한 문제가 있어요. 대만은 정권의 내전입니까? 한 10만 명이 희생이 되는 거대한 민중보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 사표를 지금 자세히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한국인들은 3.1운동 때 전국적으로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가 전국에 한 3,000개의 면이 있었는데 4~5개 면 단위에서 한 명 정도가 인명에 손상이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십만 명이 이렇게 경사항전한 그런 그 예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해방을 공권스러워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고 나니까 해방이 됐어요. 해방의 공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에요. 10여 바다의 젊은이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6.25 전쟁이 나니까 35,000명의 미군 병사들이 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제1의 공로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피를 흘려서 해방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문분의 투쟁으로 우리 피 흘린 투쟁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공공연한 거짓말의 연설을 최초의 사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3,300개의 무장 봉기를 한 결과 해방이 되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넘사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넘사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이승만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을 보면은 해방한 공것으로 아닌 밤중에 찰실득 주어졌어요. 대한민국 성립도 크게 말하면은
아닌 박정희 찰스 실들처럼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나랑 하나 썼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을 끝나고 이승만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우리가 저 1904년에 나라를 떠났으니까 우리가 41년 만에 돌아오는데 중간에 1년 6개월 동안 이제 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약 한 1년 한 5개월 정도 그 44년의 긴 세월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이승만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었고 그 해야 될 일은 교회와 선교 그리고 외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고 부대를 모아가지고 저 만주에서 백두산 밀령에서 독립전쟁을 한다. 그거는 이승만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중국 화북성어는 초라하게 독립군 기지촌을 만든다. 박영만 씨가 그랬고 안창호 선생이 그랬어요. 그건 다 될 일이 아닙니다. 남은 나라 땅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군대를 양성한다는 이 전국 시대의 발상을 가지고 저 독립운동 한다는 건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하고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와 기다림의 세월로 그리고 기회가 닥치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소리치고 그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벌써 1945년이면 나이 70세입니다. 그때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하면은 화병이 나서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조용히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문서를 정리를 하고 술도 입에도 뱉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그런 45년에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이 환영대회를 하는데 화지사령관이 이 이승만이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그 조병옥 씨 해버릇에 의하면 지금 허물어진 중앙청학 광장입니다만은 군중들 가운데는 울음소리가 터졌다. 40몇 년이가 떠나고 있었던 그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한국민들이 알고 이승만이 소개될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쌓아온 명성이 전설처럼 내려온 그 명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전국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이승만을 기다려왔는데 이승만은 전 국민은 통일해야 된다. 유명한 말이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거는 저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죠.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물론 그 비슷한 말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승만은 새로운 전쟁을 아직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그러나 앞으로 닥칠 어떤 독립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전쟁의 대상은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의 물결이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데 구한말부터 내려온 어떤 역사의 큰 흐름 뭉쳐석을 막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만은 이때 충청도 충주에 서비가 살았습니다. 이 서비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8월 21일 양력입니다. 자기 일기에다 한문으로 쓴 일기에다가
이승만을 칭양하는 글을 하겠습니다. 일찍이 독립단 주모 이승만이 몇 살의 고생 열성으로 영미로 넘어가 신동력으로 밤낮 고생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는 경륜으로서 일본 큰 오랑캐 나라를 멸하고 우리 조선 예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와신상당 36년에 드디어 오늘날에 해가 다시 발로한 뜻 있는 자 끝내 길을 이루고 하였다. 장하다. 나라가 해방이 됐다. 일주일치가 되니까 전국이 해방의 물결, 그 해방의 주모가 있다. 이승만이다. 조선왕실의 계보를 잇는 이승만이다. 와신상당 36년이라는 것은 중국 전국시대 때 보사적으로 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울나라의 그 부처리, 오나라, 부차, 것으로 갖고 나라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살을 바로 이 사람은 화서학파의 전통의 맥을 잇는 유명한 유학자예요. 충청도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은 이 선비들의 영향이 아직도 지배적인 그러한 어떤 한국 농촌사회는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소농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소농사회에 조선왕조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군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일본을 멸하고 연합국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멸했으니까 얼마나 장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감각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가 45년 귀국할 당시부터 우리 민족의 한국인들의 감정이었어요. 카리스마였습니다. 46년 4월 6월살에 그는 남쪽 지방을 순회를 합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천안, 대전, 옥천, 인천, 영천,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동네, 부산, 진주, 화성, 순천, 목포까지 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당시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시 열리고 있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파탄이 나는 결렬이 하는 이제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한 달쯤 전국을 살핀 다음에 다시 전국으로 내려가서 전국 1위 부산 이렇게 해서 장호원 거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개성을 방문하는 이러한 하루 곳곳마다 3만 명, 10만 명, 부산 구도운동장에서는 20만 명 신부지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처럼 제가 다 대화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데 중간중간에 이 연로에 통과하는 그 업의 사람들도 다 나와서 기다렸을 거예요. 다 합치면은 한 200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부분 한 가오당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이승만의 이 남순 여행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가 진주에 도착을 했을 때 며칠 전부터 진주 여관에는 전부 손님들이 있다. 진주 일원에 사천 이 일대의 사람들이 이승만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 진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하는 민족적 카리스마를 제가 40년 동안 별 할 일도 없는데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그는 전국에 내려와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한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방만이라 그 유명한 정언발 이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의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전부터 미군정 하지 살벌이나 그 고대관들조차도 북한의 소련군과 또는 그 김일성의 공산세력과 협조를 해서 통일적인 어떤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국무부가 고집스럽게도 미국 소련과의 협조 노선을 추구하면서 신탁 통치를 위해서 남북 연립정부를 구성하라는 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탄이 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이승만은 진작에 그거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선수를 친 거죠. 미군정의 관리들은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승만은 이 군부의 강한 견제를 받기 한 1년 동안 받게 됩니다만, 이승만이 마지막으로 개성을 방문했을 때 이승만의 그 정치부를 로버트 올리버입니다. 올리버가 마지막 그 이승만의 남쪽 순방 목적지인 개성 3시간 앞서 도착했습니다. 3시간 앞서 이승만에 앞서 미군들의 관리들하고 갔는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길거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다른 한국의 지도자가 저와 같이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도 군도가 앤더슨 베링턴, 다른 한국의 지도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의 쫄병도 끌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남순 여행을 통해서 그가 지도하는 독촉 국민의 해운이 적게는 500만, 많게는 700만 명이나 당시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대다수 한국의 남성들이 그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건 1950년대까지도 전국에서 최대 단체로 유지가 되면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에 확산이 됐어요. 이승만이 남쪽을 한번 쭉 볼 때 전국이 그 사람을 환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그 사람을 환영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이 민주주의는 미국이 자꾸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과 협조를 해서 연립정부를 세워서 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소련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는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대체 뭐냐? 나에게 강요하는, 나에게 협력을 강요하는 이 신탁 통치에 협력을 해라. 공산주의자와 이승만 같은 광공주의자들이 하나의 연립을 해서 연립 정부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민주적 임시정부라는데 그 민주적 민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향해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려우신지 우리가 알아야 협조를 하겠다. 이 상이한 민주주의를 혼잡하게 되면 장차 분열과 큰 혼란을 일으키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 같은 그 이승만의 입장을 그 로버트 올리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이 46년 말에 직접 미국으로 다시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대외 활동을 한 4개월간 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정치부분 로버트 올리버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보기에 미국이 강요하는 신탁 정치는, 다시 말해서 한국의 과거적 연립정부 수립 방침은 미국이 동력을 해서 전혀 성공시킬 리 없는 조직을 만들려고 믿었다라는 것을 합니다. 이 박사의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말씀합니다. 오늘 병이 들어서면은 나머지 병들한 병이 들지 않는 반쪽의 건강을 먼저 고수를 한 다음에 병든 반쪽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죽음이다. 그의 신념입니다. 그의 조계의 신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맞는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피국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뭐 거부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거부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거대한 죽음의 수용소예요. 최근에 보니까 뭐 원산에다가 뭐 해수욕장을 설치하고 뭐 러시아의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뭐 레전드를 뭐 대마하고 한다.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 정치는 거대한 어떤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노예 수용 사업 같습니다. 이승만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와 당한 단전 노선을 보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날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고 국회가 열렸을 때 그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1운동 때 13도 국민대회가 열려가지고 임시정부를 건설해서 독립을 세계에 선포했으나 당시 세계 대세의 인연으로 실패했다. 그렇지만 대내외의 농부들이 결정 못해서 국회를 드디어 오늘날 이렇게 개헌하게 되었으니 장차 헌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가 발족시킬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성이고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하는 3.1운동 당시의 국민대회의 개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이승만이 중심이 된 자기가 독립운동의 정통적인 개성자라는 그 자부심에서 그렇게 정리한 자기의 그 50년에 걸친 혁명의 역사를 담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저는 항상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헌법 전문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의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성하여 이전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게 이제 48년 재헌헌법의 헌법 전문에 우리가 독립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3.1운동. 3.1운동의 정신은 뭐예요? 오직 자유의 정신 아닙니까? 오직 자유의 정신으로 정명당당하게 투쟁하라 하는 것이 3.1운동. 무주황주의, 자유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독립을 선포했지만 그때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가 혈전 고투를 멈추지 않아서 드디어 그 정신만큼은 개성을 내서 혈전 고투를 계속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 민주국가를 재건한다 하는 것이 이승만이 정리한 우리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리고 헌법에다가 옷을 박았습니다. 옷을 박았는데 불행하게도 14년 뒤에 운동하게 빠졌어요. 박대기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개성하고 4.19 5.16 혁명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이승만이 건설한 나라를 등불로 치고 그런 걸로 하고 우리가 새롭게 건설한다. 3.1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축약을 해서 오랫동안 내려가고 하니까 그러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이게 빠졌어요. 이 구체적인 역사적 서술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개성한다. 또 불의에 항거한 자유民민주 이념을 개성한다 했는데 그거는 또 말 자체는 김구 선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시정부 임시대통령이 초대 이승만이고 그 임시정부의 그 역사적 공로를 충분히 헤아려서 헌법 전문에 초대 헌법 재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거슬러서 세계 독립을 선포한 위대한 정신을 했는데 우리 엉뚱하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의 무편한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가 설명할 수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승만은 조선 왕조의 시대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나이 20세까지 과거 시험을 공부했던 정통 유생 법원 양반 신문 출신의 정통 유생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승만은 보면 볼수록 조선 전통 유다로서의 모습이 강인하게 그의 은행에서 일상생활에서 묻어납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마지막 위인이자 그를 통해서 조선왕조와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역사적 고리에 해당하는 이승만을 빼고서는 조선왕조와 이 일제의 지배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역사적 고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조선의 유학자이자 당시에 그는 세계의 근대적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정통했던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던 그 조선인이 바둑을 조선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으로 말해서 명쾌합니다. 그 정신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자유통상의 세계 물결에 참가하는 것이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의 물결에 편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독립운동이었고 또 그의 통치 12년간도 그와 같은 국가 정체성을 각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나름의 번영을 유지하고 왔던 것입니다만 1980년대 이후부터 나라 역사가 시비 어지러운 가운데 이상한 역사학이 제가 이야기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이 득설을 하면서 우리의 그 건국의 역사를 말끔히 지음을 통해 지금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정신 이 제시한 6가지 연계에 한국인이 충실해서 그 정신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역시 그 길로 한국인이 나아가는 가운데 크게 큰 성취를 이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자리 이승만 학당도 그런 취지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5분을 아까 했는데 무려 1시간을 예, 아주 열강을 해주신 이혜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고 신청을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이에요. 여기 있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구한말에 이렇게 20대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갖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걸 갖게 된 배경이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이와 같은 그 현상이었는데요. 나는 그 내재 학당이 이제 아버지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몇 달 방황하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내재 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내재 학당에 입학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을 나중에 1921년에 미국에서 자기의 그 영어로 된 간략한 그 바이오그래피를 썼습니다. 거기서 한 이야기가 나는 영어를 배우러 내재 학당에 갔는데 영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을 배웠다. 정치적 자유다. 조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 시민들은 그들의 통치자의 억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 들은 나의 가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지난
중에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유의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1897년 되면은 또 올리버 에버슨이라고 또 프랑스를 병원에서 유명한 그 수호사 이분한테 혁명가로서의 이상을 살린다는 결심을 표합니다. 아예 조국의 정부 형태를 바꾸는데 미국과 영국과 같이 국민이 자유롭게 법률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혁명가로서의 살겠다고 결심을 토론하니까 에버슨 씨가 그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모든 나라에서 그러한 시도는 피로 얼룩진 역사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잠시 주저한 다음에 어떤 바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일요한 우선 친구적으로 굉장히 영민했고 그다음에 이기간의 영어를 습득해서 이 올리버 씨와 항상 그 주말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항상 나와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하죠. 영민한 두뇌를 가진다. 그다음에 그걸 듣고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진짜 능력, 영민한 그거 개종한다. 개종. 1899년 옥동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데 인간이 개종을 한다는 사실은 그냥 뭐 부사에는 뭐 한 집안 내에서도 불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실로서는 그런 환경에 그 국제를 할 수 있는 게 도덕이 불교의 불교를 받은 청년이 개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개종을 통해서 세계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고생도 넓고 병원도 만들고 뭐 한국어 책을 삼키기 위한 거 아니냐 경기에 좀 어느 날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과 나라를 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방은 이치로 가득 찬 빛을 보이고 외로운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쪽에 영모 사설이 연구가 되어가지고 어디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과 사후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과 시간이 나서 나중에 처음으로 이제 피곤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큰 시대의 변화가 왔는데 저는 그것보다 나는 그들 자신이 되게 소적인 여기는 어떤 우리에게 주로 왔다는 사실을 소위 말해서 어떤 세계적인 보편성을 저 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경제적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지금 성취자로부터 하는 것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소중한 진리를 우리한테 전파하고 그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 순간으로 조선인이 너무 세계인이 이런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조선인이자 기독교 개정을 통해서 세계인이 되고 그리고 세계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순간의 변화를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책을 펴가지고 한성가공 안에 200여 권의 영어 책들이 있었어요. 역사, 철학, 신학 그 다음에는 잡지들, 미국에서 나가는 주요 주간지, 월간지 같은 세계 정세를 이해를 하면서 자유의 정신으로 현재 세계 문명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이게 세계사의 앞으로 인류를 인류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대인들에게 2세기 한국인들이 도달하지 못한 지적인 어떤
그러면 그 한성 과목에 그런 책들이 다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성 과목에 한 500권이 이승만은 감옥에 갇혔어. 초기에는 6개월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죠. 사형은 아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공포함 속에서 결국은 사형 집행 기자님. 예. 사형이 될 줄 알았죠. 자기 친구는 사형을 당하고 이승만은 이제 총을 직접 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나중에 10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 이승만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은비라고 있었어요. 저도 은비입니다. 그 사람이 교호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좀 자유롭게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써주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한 500권의 책을 모았어요. 감옥 안에 도서실을 차렸어요. 우리나라 불로서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형무소 옥중 도서실, 옥중 학교가 됐어요. 옥중 교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서울 복지소라든지 뭐 이런 데 책을 안 읽지 않아요? 그 글쓰서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 같은 사람 못 쳐요. 전화로 따라서 교수님, 저는 그저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가지고 대학을 세 군데 다니셨지 않습니까? 네. 그 예를 들어 조지 그보다는 프리스턴도 학원 다 다니시는데 보통 정일의 주 마지막에 이 박사 그러는데 문학 박사 또 어떤 철학 박사 어떤 때는 외교통상학 박사 어느 걸로 정리를 하시는지 네? 철학 박사 최종적으로 그거가 좀 궁금했었어요. 뭐 필요했으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철학 박사 이름으로 그 국내 그 동아일보에다가도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상의 전파와 정착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그러한 책들이 또 다른 자에게 전파가 되었으면은 이승만과 같은 위치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그와 필접한 어떤 사상적인 사상가로서의 역할을 가질 법한 사람들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당시 이승만 외에 한국 근대사에 좀 큰 영향을 끼쳤을 자유주의 사상가가 혹시 있을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사상을 정립하게 했던 교육자들과 그들이 전했던 문헌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그게 아카이빙이 혹시 된 게 있다면 네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만 이외에 그에 필적할 만한 자유 이념의 신봉자가 있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장호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호 선생의 그 단기 예술이나 할것 기록을 많이 읽어봤고 또 장호 선생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충원 이광수 선생의 글도 보고 당대의 사상가라면 충원 이광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해방이 의회는 유진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우리 헌법을 만든 분이고 그런 분의 자서전을 쭉 읽어봐도 이승만처럼 이 근대 문명의 발생과 동서양의 큰 차이와 그 다가올 세계사를 자유의 이념으로 자유와 보상의 흐름으로 이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안 읽어본 가운데는 장덕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덕수라는 분이 미국에서 박사를 했죠. 영국의 정치사를 갖고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의 박사학위를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요. 제가 막 이끌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 2차 기조 공동위원회 때 이 장덕주 선생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이승만만큼 철저한 자유이념의 신봉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대의 철학자라면 안호상 씨도 있고, 좀 더 뒤에 그저 박정홍 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민족주의자들, 개개인주의에 국가주의 철학자, 국가주의적 신념을 가진 철학자, 순수한 의미의 이승만은 절교 자신을 제퍼슨주의 자유주의자라고 늘 미국인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이념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당대의 다른 한국인들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그 교수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정, 리퍼블릭은 없고 데모크레시도 아니고 데모크레이지의 시대, 그리고 야만의 정치인 브루토크레이시의 시대입니다. 뭐 정치의 봄은 왔다지만 국군에는 석양이 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우유나 두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체질에 맞는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한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말했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은 오늘 여태까지 건국 77년 이래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정부라도 성공한 적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48년 이후에 아직 12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박정희의 역사를 또 이야기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란 말보다도 민주정치란 말이 귀족 정치, 과도 정치, 그리고 민주정치,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함으로써 많은 것이 그 물신성이 어떤 신화성이 많은 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 주권자를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민주정치인데 이 민주정치 그렇게 해서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또 입법부를 구성하고 또 사법부가 또 별도의 권력으로 분립하는 상권 분립의 체제인데 이것이 그 영국에서 발전하고 또 미국에서 완성된 그와 같은 체제인데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 성공해 왔느냐, 그 앞으로 지금 상태는 어떤가, 그 앞으로도 어떠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대를 우리가 자생시킨 그 정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승만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48년 8월 15일 세계를 향해서 독립을 선포하는 그 식전에서 이 새로운 나라는 민권과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 벌써 그렇게 된 지가 벌써 77년이나 됐어요. 그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자란 세대가 벌써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는 이미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자를 빼자는 발표를 했다가 4시간 만에 황급하게 그들이 없다고 취소를 했는데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쉽게 빼앗길 수 없는 하나의 천부의 권리로, 근본적인 권리로 성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받느냐? 이걸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다음 그 연설문안에 보면은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지정치를 거절하면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모든 일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가졌습니다.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받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후대 어느 정치가나 학자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민주주의의 기초하는 여론은 역사적 여론은 서양 민주국, 구체적으로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독립전쟁과 똑같은 것으로 이스마를 항상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정치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사법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다만 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제 상하양원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상하양원제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해야 되니까. 헌법 개정이 그러지. 국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데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식 제도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지금도 시민이 불안정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자유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제가 오늘 군자상의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북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이랑 남한에서의 자생 간첩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적화 통일을 하자는 조직이더라고요. 20년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특히 이 남한 자생 간첩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면서 이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면서 적화 통일을 꿈꾸고 공산주의를 꿈꾸면서 자유 박탈을 꿈꾼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왜 그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을 못해서 안달인 건지 이게 참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적이 냈지만 이래저래 합하면 그래도 자유파가 50% 되잖아요. 50%인데 선거에서 왜 반대로 옵니까? 좀 과장을 하긴 했지만은 저도 50%의 우분은 있는 거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이면은 60%는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60% 70%까지 돼야 되는데 앞으로 한 2, 30년은 더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뭐 거꾸로 이제 망할 수도 있지만은 좌파들이 지난 30년 동안 투쟁을 해와서 오늘날 지배 세력이 됐잖아요. 우파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이승만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쳐온 그 벌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 벌이 적당한 선에서 거쳐야 될 텐데 이 도론과 제2 도론을 나누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서의 중요한 국방 보루라고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시 미국 국무부는 왜 어떻게 보면 소련보다 덜 공작을 해서 남한에서만 어떻게 보면 신탁 통치를 하면서 하도록 했는가? 즉, 그러니까 소련은 정말 열심히 물론 뭐 한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열심히 미국보다 왜 공작을 했고 미국은 왜 그런 이승만 이외의 사람들을 키우지 않았고 또한 그것에 약간은 좀 반대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교 다닐 때 총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종합하자면 제퍼슨식의 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 이승만식의 보수주의가 한국적으로 정말 잘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이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왜 그런 공작 같은 것들을 덜 열심히 했는지, 기량학적 가치가 그 당시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런 것도 좀 제퍼슨류의 자유주의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미국인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했는 데는 그 제퍼슨이라는 사람의 뭐 개인적인 히스토리라든가 그 이름을 존중했으기보다도 저는 제퍼슨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저를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마 저 미국의 독립 전쟁이나 미국의 독립 이후에 국가 건설을 주도한 그런 자유식 제퍼슨의 이 스승이 존 로크잖아요. 존 로크 주의자인데 존 로크 어떤 철학 사상에 이승만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그의 활동과 이념에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게 제퍼슨이 이야기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강한 정부가 아니고 약한 정부, 그런 사회로부터 적당히 거리가 둔 그러한 중립적인 정부로 지향하지 않고 왜 이승만은 권위주의적 정부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질문이죠. 그거는 또 50년대에 한국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국민의 대다수 절반 가까이 문맹이고 3분의 2는 문맹이고 1956년 전쟁이 끝난 이제 1인당 GDP 수준이 40~50불 아프리카 대륙 평균보다도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인구가 막 한 수백만 명, 200~300만 내려오고 해외에서 또 귀한 농부가 있고 해서 실업률이 막 한 30% 되고 말이죠. 이러한 극단적으로 혼란스럽고 비굴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모든 게 파괴되고 오로지 기댈 것이라고는 미국의 언급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치가들의 어떤 권력을 향한 그것은 경쟁, 당쟁, 정쟁가 또 국가도 심했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어서 이승만은 한국에 있어서 미국식의 정당 정치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분간은 정치 엘리트들이 거국일치적으로 단결해서 이 남북을 헤쳐가야 된다. 정당 정치는 아직도 우리한테 이르다. 정당 정치보다도 인물 정치가 중요하다. 인물 정치라고 봅니다. 덕망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 당파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분단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한민당을 위시한 야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격렬한 정치적 경쟁, 전투가 벌어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에도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소련을 봉쇄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기까지 한 1년 한 7개월 가까이 이 소련과 협조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협조 노선을 추구했고 그 소련과의 협조 노선이 소련의 동유럽 점령이라든가 미선 국가의 건설이라든가 발칸반도의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돌아서는 게 47년 1일인데 그 전까지 미국의 국무부의 외교관들은 소련과 협력하여서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계 질서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지키고 철수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미신은 한국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미국 정계를 지배해서 한국을 드디어 이제 원조도 하고 중국으로 지원해서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재정 지원이 우리 한국 정부 재정의 절반 내지 3분의 1 60년대 초까지 60년대 말까지도 한 10% 20%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도 그리고 그 전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국가를 세워놓고 이제 떠나는 미국을 결사적으로 뒷다리를 잡고 다녔던 게 이승만이고, 근데 이제 미국을 한미 군사 동맹으로 한반도에 내어놓는 역할을 이승만이 하고요. 그다음 또 뭐였죠? 그 정도. 네. 네, 송문택입니다. 제가 할머니가 1904년생이시고 제 할머니가 항상 자유와 민주에 대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데모할 때 타는 목마하고 정말 제가 자유를 원하는 줄 알았고요. 자유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독립전쟁이 100년 전에도 이미 자유와 통상이 전체적인 대세고 이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자유와 통상을 얘기하는데 위에 리더라는 사람들은 자유와 통상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1910년도에 한일 합방에서 축구를 빼앗겼고 35년 만에 저희가 독립을 쟁취했어요. 1945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와 주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8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과연 자유롭게 위에 닭대가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진짜 자유롭게 행복하는가라고 보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무섭고 불안합니다. 저희 옛날에 선조의 할머니가 일제시대에 그 외놈들한테서 억압해서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느껴보면 내가 진정 자유롭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의 보수와 자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한 번만 빨간색 옷을 지금 입고 있거든요. 할수록 세리 약화되는 현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 사람의 자유가 있고 개돼지의 자유가 있다면 개돼지 좌파의 자유는 진작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우리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 참된 자유의 이 존엄성은 죽어가는 이 현실은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는 저는 경제사를 전공했습니다만 사회사나 정치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좋은 대답을 거기에 대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어떠한 일정한 자격이 주어질 때 반응하는 양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집단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은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정수목 씨가 쓴 한국인의 문화문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한국은 세속주의다, 현세주의다, 집단주의다, 관료주의다. 또한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죠. 적당하게 이제 아니 뭐라고 하면 대해서까지 잘 정리해 놨고, 그거는 국제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조사를 통해서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노동 시간이 긴 그러한 나라에 한국인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안정성입니다. 직장의 보람이라든가 동료와의 관계라든가 이 직장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직장의 안정성과 보수의 수준으로 대단히 물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유교적 근대화라고도 하는데, 소위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하는 이와 같은 집단적인 어떤 질서, 그 질서, 정근제 전통의 정치는 그러한 질서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가산제 국가라고 그러는데, 왕은 전국을 자기의 가정으로 생각하죠. 혈연적, 의사혈연적인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군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하다. 이런 것, 반면에
이제 이것이 개최되고 지역 단위의 또 정치가 승리하면 지역 단위의 어떤 그 시독적이라든가 직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전국적 지지선을 어떤 식으로든지 혈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같은 집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집단의 재산으로 속성으로 공유하는 그와 같은 그 질서 체제인데 근대 국가라는 것은 그걸 초월하는 것이죠. 개인의 도덕, 인연, 종교, 법, 윤리를 초월해서 어떤 공의 세계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게 근대 국가고 그런데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공의 세계를 매우 미숙하게 성립을 했고 그렇다면 그 부분 뭐냐? 국가가 이제 쉽게 민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쉽게 국가, 민족 국가보다는 민족을 더 중요시하는 건국 이후에 바로 한국인들은 그들의 건국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산 동서대학에 있는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한국은 내가 아는 한 자신의 독립 기념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공화국이다. 독립 기념일이 언제?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치유파가 되는 거예요. 치유파들은 1919년 4월 11일인가 일시정부가 성립한 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948년에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성립했다 하면 뉴라이트고 뉴라이트는 치유파고 지금 민주당 정권 며칠 전에 김어준 씨가 수만 명을 모아놓고 톡쇼를 했던데 그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보다는 48년 8월 15일에 생기는 국가가 바로 쉽게 민족으로 바꿔치기 대바다에 당한 겁니다. 그 잃어버린 국가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한번 뺏긴 걸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나? 보고부터 해야 돼. 방금 내고 타이라고 했잖아. 대바다에 여기 내고 준다. 내고 타이라. 그 뭉치 대바다에 아니고 그 대바다에 많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정말 좋아. 사기. 낯지기도 하는 거예요. 국가 이성이라는 게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의 세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그 공의 세계가 사적인 도덕을 초월하는 그 공의 세계와 그의 책임윤리 이런 게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추구되고 그 한 인물의 대표되는 그 시대 정신이 국가 이성으로 발현되어서 큰 성취를 이루었죠. 그러나 이후 그 브리티시 시대가 무너진 다음에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아주 절박한 수준의 정당 정치가 되면서 완전히 이게 날치기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그들의 독립기념일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태로울지는 참 아무래도 안 되는 것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10주 지속되는 강의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이 시간이 뜻깊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또 10주 동안 또 강의가 지속이 될 텐데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책은 아무래도 독립정신으로 바탕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앞으로 들을 강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삶 속에서 또 강의를 위주로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책 몇 가지를 조금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정신을 없는 독립정신 외에 그 외에 다른 책들을 좀 추천받고 싶습니다. 독립정신.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교회 피파학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 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중요한 책을 소개하면 한 8권 될것 같은데 이승만과 그의 시대를 읽고 유영익 교수가 이승만 연구의 최초의 개척하신 분입니다. 유영익 교수가 쓴 이승만의 삶과 꿈이라는 책도 있고 고려에 여러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대한민국 역사를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재미없어서 공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봐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보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유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책도 제가 최근에 번역된 걸 읽었는데 자유에 대해서 시각이 서양에서 발생한 독특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동양에는 전통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발생한 이 자유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그것이 하등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와 또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근대 종교개 이후에 하나의 자유의 이념으로 정립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실제로 그만큼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거 읽으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현대 역사책은 아직도 제가 볼 때 좀 부족해요. 한국 정치사, 독립운동사와 정치사를 제대로 정리해난 그 책이 아직 있습니다. 한달에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가 지금 많이 찾아서 읽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뭐냐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조금 의외로 좀 찾기 힘든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승만 대통령 또는 흔히들 이승만 씨라고 얘기하는 인간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을 저는 세 가지로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들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둘째는 오늘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준 그 펀더멘탈이 미한 상위 방위 조약의 펀더멘탈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국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즉 국토를 우리 땅으로 가져오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이승만이다.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신문에도 1962년부터 95년 사이에 한국이 8.6%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선진국들인가다로 우리가 했던 그 기본 베이스가 한미 상호 조약이었다. 이 미군이 동두천에 둠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국토 방위에 쓸 여력을 경제 발전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신문 기사로 오늘 아침 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사실은 일본이 먼저 51년도인가에 먼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그 당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이 그 이승만 이 정부에서 이거 알고 이 부분을 정말 알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이 포로 그 자유신경 포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한미 방위조약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된 건지 실제로 어떤 내용이 거전에 어떤 전조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 당시부터 우리는 미국과 비공식적이나마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계속 미국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가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정말 82년입니까? 미국과 조미 우호 통성 계약을 맺을 때 두 나라는 어려움이 처하면 거중조항을 든다. 거중을 든다. 그걸 미국이 어겼다. 근데 그거는 강제력이 있는 조항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것에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약은 미국이 정식으로 폐기된 적이 없는 조약이다.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책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주에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건국 독립한 이후에 이제 성취를 했죠. 그래서 이 조약과 더불어 한국이 앞으로 무대로 큰 공을 이룰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지난 70몇 년간 한국이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미국 체제하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동맹조약이 깨지고 미국 체제로부터 한국이 벗어나면은 한국은 그때부터 쇠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승만이 그걸 얻어냈느냐? 세계 최미국이고 미국이 전부 동맹적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됐느냐?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한 나라니까 지금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인데 일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뭐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되고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한 나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은 역시 이승만의 힘입니다. 이승만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세상스럽게 대표가 하는 것이 그의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선교사들이 석방운동을 벌일 때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석방 노력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항상 미국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의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책무와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를 뭐 도와달라고 애걸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데 미국이 이를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항상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동맹을 체결한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있던 겁니다. 그냥 두어서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두려움. 이승만은 우리에게는 북진을 해서 민족을 통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실제로
그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독립정신. 우리는 미국이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라.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렵사리 이런 국제적 결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승만과 한국 군대를 그의 통제하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방위작을 체결하였죠. 그래서 그 결과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 미8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게 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쪽짜리 독립이긴 한데, 그 때문에 한국인의 독립정신이 자주국방 의식이 크게 세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대전자가 또 제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우리도 자살할 권리가 있다. 그의 결단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승만에게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고 조선왕조의 선비로서 왕조의 일원으로서 그가 갖는 굉장히 강인한 고집불통의 동선적인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의 참 몇 가지 훌륭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많았어요. 조금 전에 독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잘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구도 하나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양국 관계에 큰 권력들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왜 섬이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바위에 불과합니다. 그 섬을 갖고 뭐 영해권을 나누고 할 만한 지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불모의 바위입니다. 불모의 바위를 갖고 양국 관계를 친한 벌써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드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난 신족선의 결과죠. 저는 한국인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하자면 그 단계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독도는 앞으로 분쟁지하지 말자. 남북 간에 있어서 독도는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는다. 한국이 이를 정정한 상태는 일본이 인정한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1965년에 남북 간에 승리한 위대한 독도 미령이에요. 그걸 한국인이 어겼습니다. 김정삼 정부 때부터 어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65년부터 95년까지 30년간 독도가 없이 평화롭게 양국 관계가 잘 지내오다가 독도 때문에 지금 지난 30년간 완전히 그냥 이 독도가 잘한 일 아닙니다. 잘한 일 아니고 제가 지금 쓰는 책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할 텐데 그럼 결국 또 이제 책을 받아 막 이런 소리 그러나 이거 저는 이것도 하나 좀 받아보려고 했으니까 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이승만 대통령 다 잘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는 아주 조선왕조 이 독립정신책을 초등고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익히고 거기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거기 개헌 이후에 그 정치 외교사 최근에 김정삼 선생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써서 있는데 그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한 소리예요. 그걸 지금 기존에서 발굴해서 새로 때 정리하고 그런 수준이니까 그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하고 전혀 다른 역사가 그 독립정신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독립정신의 국민교과서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정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6년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 정말 웨이킹업 콜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왜 점점 잘 살아지지? 왜 점점 환경이 좋아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북한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가 생각했더니 체제가 다르더라. 체제가.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구나. 우리가 시스템이 좋은데 이거를 생각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못 배웠었는데 저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망국의 현실에 8가지가 이게 계급의 등분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리고 제 뜻대로 생각하지 못함, 관리에 대한 노예적 복종, 의리가 무엇인지 모름, 사사로운 생각이 가득, 구습에 찌든 오물하는 개구리, 거짓말하는 악습, 조물주가 부여한 인간의 권리고 무명의 원리를 모름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오늘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소생의 길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대단한 게 오늘 우리에게 저희 주시는 그 교훈과 그 인사이트가 너무 확실하게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 사람으로 한 국민으로 그리고 한 그 자유우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아이들부터 그냥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 저희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이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3년 만에 지금 탄핵되고 다 바뀌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저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을 계속 공작을 해서 이렇게 교육, 연화, 문화 그리고 모든 걸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득권으로 힘을 쥐게 되는데 저희도 좀 오래 좀 숨고르게 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 외국에서는 이런 자유우파의 그런 개혁적인 생각이 피가 없이는 되지 않았고 한 3,4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몸에 배웠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수업을 길게 하고 그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좀 준비를 잘 해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화 교장 선생님. 예. 아까 제가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제가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세미나나 그런 데 가보면 저하고 나이 비슷한 분들 제가 올해 77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정말 너무나 정말 뿌듯합니다. 근데 아까 책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승만 학당 한 2, 3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목말라 하거든요. 좋은 책을 소개받는 게 이제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해전사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강만길인가요? 뭐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저는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인식 앞에 제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굉장히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이 2권입니다. 1권, 2권. 그 절판돼가지고 저도 이제 당근 거기서 이제 샀는데 거의 새 책이에요. 헌책으로 샀는데 출판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새 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권을 갖다가 이제 저의 이제 주특기는 뭐냐면 암기력이 없으니까 씁니다. 그 제 팔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책이 논문 위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언론의 그 뭐라 그럴까 가짜뉴스 그거의 실체가 옛날에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원바오산인가요? 그거부터 있으면서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도했는데 그냥 소설로 보도를 한 거를 진실을 알고 나서도 그거를 수정 보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 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일제시대 1930년대인가요? 아니, 그때 벌써 조선일보가 그때도 벌써 잉크돼 있더라고요. 가짜뉴스에 어떤 하부도 유엔에서 무슨 보고서 리트 보고서 그런 게 나와도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그 책의 그 소중함,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이영훈 선생님도 거기 많이 관여하시고 또 논문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자들이 거기 책을 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좀 실어 드릴 테니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허락을 안 해서 못 실은 책도 있고 겨우 그렇게 해서 한 책, 또 외국 사람이 쓴 책 번역해서 쓴 책.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지금 이제 2권 중간쯤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 갈망하는 그런 책 중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뭐 대한민국 역사 또 반일 종족주의의 요새 뭔가요? 반일 종족주의 최근 책이 역사내랑 그거.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용훈 선생님이 관련돼서 내신 책들이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왜곡됐던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해주는, 누구도 언론에서도 또 작가들도 용기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정말 진정한 진리의 전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승만 학당에서 뭐 있으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또 9번의 강의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하셔서 귀한 지식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영훈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 되면 상당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딱 예, 오늘 열강해 주신 이영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